안녕하세요. 이경문입니다. 알기 쉬운 핵심 경제 원리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5강에서는 우리가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경제학 들어가기 제1장의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 유튜브 강의 안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유튜브를 통해 알기 쉬운 핵심 경제 원리 강의는 경제 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 및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강의 내용의 그 수준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대학생 중 경제 원리에 관심이 있는 교양학부 1학년 수준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의 그 효과성과 그 지속성을 위해서 그리고 유튜브 강의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 내용에 대해서 보다 이제 상세히 알고자 하는 분을 위해서는 적합한 그 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오랫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사용했던 도서출판 문우사의 경제학 들어가기 이중구 이창용 박사가 쓰신 경제학 들어가기 제4판을 주 교재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 유튜브의 그 강의의 기본적인 컨텐츠, 즉 다시 말해서 이 강의 주요 내용들 PPT 자료라든가 강의 내용의 기본 자료는 도서출판 문우사가 제공한 것입니다. 문우사의 그 공식적인 그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용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강의자가 내용을 보완 수정 또 추가하겠습니다. 본 강의가 일반인들의 그 교양 증진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또는 테스트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그 4강 때 소개한 바와 마찬가지로 주교재는 문우사, 출판사 문우사의 경제학 들어가기 이중구 이창용 박사가 쓰신 책을 주교재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편을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제4강에서는 4강에서는 제1장 경제학이라는 1절, 2절, 3절을 갖다가 소개를 했고요. 오늘은 제1장의 경제학이라는 이 번호, 이 번호는 그 각 장의 강의 순서가 된다고 이렇게 순서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제1장 중에서 4절, 5절 국민경제의 기본 골격이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시장과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념들을 갖고 있나 하는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4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란 무엇이며 여러 가지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2강에서는 우리가 PPT 자료의 24쪽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소개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소개했던 이 내용들을 갖다 그대로 우리가 놔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지난 4강의 내용도 필요한 경우 다시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PPT 지난 4강의 PPT 자료를 그대로 함께 놔두었고 오늘은 제4절 국민경제의 그 기본 골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내용들을 갖고 있나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 현상으로서의 어떤 경제 현상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제 현상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 이론에서는 그 최소한의 어떤 경제 단위, 에코노믹 유니트라고 하는데 사회 현상으로서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그 경제 단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경제학자들 또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사회 현상으로서의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최소의 단위로서 가계, 기업, 정부 이러한 식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세 경제 주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에코노믹 에이전트라고 하는 경제 주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갖다가 경제 단위, 에코노믹 유니트라고 해서 경제 단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경제 단위 또는 경제 주체는 크게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하우스홀드 가계라고 하는 또 개인을 포함한 그 가계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소비 및 생산 요소의
공급 역할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하우스홀드 가계의 활동은 주로 상품의 소비 활동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 요소의 공급 활동도 한다. 상품의 소비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생산 요소의 공급 활동을 가게가 한다 또는 개인이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쉽게 해서 노동시장에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산 요소 시장에 그 생산력 노동을 갖다 공급하는데 그 노동의 공급의 주체가 바로 가게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개인이나 가게는 상품의 소비 활동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 노동의 어떠한 공급 주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또 하나의 그 다른 경제 주체로서는 기업을 우리가 소개하는데 이 기업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냐면은 상품의 공급, 상품을 공급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요. 또 생산 요소를 구입한다. 다시 말해서 생산 요소는 제4강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크게 우리가 노동과 자본과 토지 또는 토지 자원 이러한 것들을 생산 요소로 한다고 하면은 기업들은 생산 요소를 구입해서 그것을 결합해서 상품을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따라서 기업은 우리가 생산 활동을 공급하는 그런 활동 또는 생산 요소를 구입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제 주체, 경제 단위는 우리가 정부, 거버먼트를 우리가 소개할 수 있죠. 정부는 우리가 상품의 생산자이면서 한편에서는 소비자 역할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는 민간 부분에서 생산할 수 없는 어떤 공공재, 공동으로 소비하는 그러한 재화를 갖다가 공급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 있어서는 정부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민간 부분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상품들, 여러 가지 물건들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함에 있어서 각종 민간 부분으로부터 각종 세금을 징수하고 또 어떠한 각종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뒤에 또 나중에 또 상세히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사회 현상,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데 기본 단위로 가계, 기업, 정부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 가계의 주된 행동의 원리는 효용 극대화. 다시 말해서 가계 소비자들은 자기가 얻은 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효용 극대화를 우리가 활동의 그 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profit maximization에서 이윤 극대화를 행동의 원리로 삼고 있다. 그 다음에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 welfare maximization을 행동 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경제 주체들의 어떤 그 순환 과정 또 역할 그 상호작용을 갖다가 이 도표로 표시하면 이와 같이 표시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세계의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라고 소개했는데 우선 단순화를 위해서 정부 부분은 잠시 좀 접어두고 주로 하우스홀드 가계하고 기업하고는 어떤 그 관계를 갖고 있나를 이 도표를 통해서 보자는 얘기죠. 크게 경제 단위를 가계하고 기업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상품시장하고 노동시장, 자본시장,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시장, 자본시장 이렇게 그 구분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하우스홀드 가계는 상품시장에서 상품을 갖다가 소비한다 또는 수요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계는 상품시장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입한다, 소비한다 또는 앞으로는 수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수요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상품을 갖다가 소비 수요하는 데 있어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상품 구입에 대한 대금, 즉 화폐적인 지불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한편에 있어서는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 재화나 서비스를 갖다가 공급을 하죠.
공급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화폐적인 수입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 기업은 이 재원화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하냐 하면은 생산 요소,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에서 생산 요소를 우리가 수요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이라고 하는 화폐적인 지출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기업은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을 갖다가 수요하고, 그렇죠? 자본을 수요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윤이나 이자를 갖다가 자본 소유자한테 제공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그 생산요소,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공급자는 누구냐 했을 때 가게, 개인이나 가게에서 노동력을 공급하고 자본을 공급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가게에서는 노동이라고 하는 노동력을 갖다가 노동시장의 생산요소로 공급을 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이라고 하는 화폐적인 수입을 갖다가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가게에서는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자본을 갖다가 자본시장에 자본을 공급을 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화폐적인 형태로서 이자나 이자 수익을 갖다 얻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그 경제주체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과 시장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우리가 지금 그 순환 과정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바깥쪽 빨간 선 쪽으로서의 바깥쪽으로서의 어떤 흐름은 실물의 흐름이다. 실물의 흐름이고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파란 쪽 안쪽의 파란 쪽은 화폐 흐름에서 실물 부분의 흐름이 한쪽으로 흐르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화폐적인 흐름이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더 이제 본다고 하면은 경제활동 참여자로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 주체를 갖다가 경제활동 기본 단위라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우스홀드 가게 또는 개인은 소비의 주체가 된다. 그 다음에 기업은 생산의 주체가 되고요. 정부 거버먼트는 경제활동의 조정자면서 후생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앞에 소개한 대로 정부는 거버먼트는 민간 부분에서 생산할 수 없는 공공재를 공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부분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어떤 역할도 하면서 경제활동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의 참여자로서 이 경제 단위, 세계의 기본적인 경제 단위 말고 간혹 우리가 해외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그 외국, 다시 말해서 무역의 주체가 되는 외국 해외 부분을 갖다가 경제활동의 참여자로 우리가 소개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나가서 몇 가지 개념들을 기초적인 개념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국민경제라고 하는 표현들을 자주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국민경제는 뭐냐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우선 국민경제를 소개하기 전에 가정경제, 민간경제, 공공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소개할까요? 우선 가정경제, 홈 이코노미 말 그대로 개인이나 가정 단위로서 이루어지는 경제를 가정경제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제, 프라이빗 이코노미 해서 민간경제는 개인, 가게와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로 개인과 가게 또는 가게는 생산요소, 다시 말해서 노동과 자본을 공급하는 주체이면서 생산물을 소비하는 경제 주체이다. 그리고 기업은 생산요소, 다시 말해서 노동과 자본을 고용해서 생산물을 생산하는 경제 주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간경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 또는 가게와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를 갖다가 민간경제라고 한다. 그러면서 민간경제에서 가게에서는 생산요소, 노동과 자본을 공급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또 우리가 소비 활동을 하는 주체가 된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기업은 생산요소, 다시 말해서 생산요소를 수요하는, 고용해서 생산물을 생산하는 그러한 경제 주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한편 우리가 국가 또는 공공경제, 퍼블릭 이코노미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 공공경제, 국가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 부분의 경제활동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부 부분의 경제 활동을 국가 경제 또는 공공 경제라고 얘기한다. 근데 정부 부분에서 또는 공공 부분에서는 정부는 민간 경제를 조정하고 규제하는 그 경제 정책들을 갖다가 우리가 펴는 그런 하나의 경제 주체가 되겠죠. 그리고 정부는 국방, 치안, 교육 및 행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가계처럼 어떤 소비의 단위가 되기도 하고요. 또 민간에서 생산할 수 없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기업처럼 생산 단위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민경제라고 하는 건 뭐냐 했을 때는 국민경제는 민간경제, 다시 말해서 개인과 기업을 합친 이것을 사적부문이라기도 하는데, 이 민간경제와 정부 부분, 공공 부분을 합해서 국민경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국민경제는 민간 부분하고 공공 부분을 합해서 우리가 국민경제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국민경제하고 지역경제를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지역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우리가 말할 때 지역경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민경제는 국가 단위로서 이루어지는 경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국민경제 이외에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해외경제라고 하는 그런 말대로 많이 쓰죠. 즉 해외경제는 말 그대로 국민경제가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할 때 다른 나라의 어떤 기업, 가계, 정부를 포괄하는 그러한 포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개념이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외경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해외 부분, 외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경제가 다른 나라와 거래할 때 다른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를 포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 해외경제, 해외 부분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죠. 또 폐쇄경제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closed economy, 말 그대로 다른 나라와 경제적인 교류가 없는 그러한 경제를 갖다 폐쇄경제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개방경제, 오픈 이코노미, 개방경제라고 하는 것은 한 국민경제가 다른 나라와 경제적 교류를 가질 때 이러한 경제를 갖다가 개방경제라고 얘기한다. 뭐 오늘날의 그 모든 그 국민경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외국하고 어떤 경제적 교류를 하기 때문에 개방경제 체제를 갖고 있다. 개방경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은 뭐냐면은 경제 단위와 그 다음에 그 시장과 연관시켜서 국민경제의 흐름을 갖다 아주 단순한 형태로 한번 다시 보자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제 단위,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지만은 반복되는 내용이겠지만은 국민경제 흐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 부분을 좀 잠시 접어두고 경제 주체, 가계하고 기업, 그 다음에 시장을 갖다 크게 상품 시장, 재화 시장하고 생산 요소 시장으로 둘로 구분했을 때 상호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느냐,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한번 다시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경제 주체를 크게 가계하고 기업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시장을 재화 시장, 상품 시장하고 생산 요소 시장으로 나눈다면은 가계, 하우스홀드, 개인들은 또 가계는 상품 시장으로부터 생산물이 거래되는 재화 시장, 상품 시장으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소비 수요한다. 한쪽 방향으로 상품을 소비 또는 수요하죠. 그리고 상품을 소비 수요하기 위해서는 가계는 어떻게 돼? 그에 대한 대가로 화폐적인 지출, 이 빨간색 방향으로 화폐적인 지불을 하게 되죠.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기업들은 생산 활동의 주체를 하겠죠. 자, 재화를 생산해 갖고 재화 시장에, 상품 시장에 상품을 갖다가 공급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공급을 해서 팔린다고 하면은 그 공급 함에 따라서 상품 시장으로부터 화폐적인 수입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품 시장에서 뒤에서 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는 그 상품을 소비 수요하고 화폐를 지불하고 기업들은 그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상품을 공급하고 거기에 대한 화폐적인 수입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기업은 상품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냐 하면은 생산 요소 시장, 노동과 자본, 원료가 거래되는 이런 것을 생산 요소 시장으로 한다면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생산 요소를 갖다가 수요를 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화폐적인 비용을 갖다 지불한다. 그러면 생산 요소 시장에 생산 요소는 누가 공급하냐면은 개인이나 가게에서 생산 요소를 공급한다. 즉 노동자는 생산 요소 시장, 노동 시장에 노동력을 공급을 하고 또 자본을 가진 가게에서는 자본 시장에 자본을 갖다가 공급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 자본, 그다음에 토지 자원을 중심으로 한 어떤 여러 가지 토지 자원의 어떤 토지 또는 토지에서 발생되는 원료 이러한 것들이 거래되는 요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노동과 자본과 그 다음에 어떤 원료의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은 생산 요소를 수요하게 되고 생산 요소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따라서 가게에서는 생산 요소를 갖다가 얼마만큼 공급할 것인가를 갖다 결정해서 요소 시장에 생산 요소를 공급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 단순한 그 표에서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파란 선의 이 화살표 방향은 어떤 실물의 어떤 움직임, 실물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반대 방향으로의 붉은색 화살 방향은 화폐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의 피의 흐름과 같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한편에서는 실물 방향으로 해서의 어떤 그 흐름이 있고 또 그 실물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의 화폐적인 흐름이 우리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경제가 원활하게 움직인다, 경제가 원활하게 잘 흐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실물 부분의 흐름하고 반대 방향, 화살표 방향으로서의 화폐적인 흐름이 원활하게 잘 움직일 때 우리는 경제가 원활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만약에 이 실물 부분, 이 실물 부분에서 수요 공급, 요소 상품 시장이나 요소 시장에서의 실물 부분에서의 어떤 흐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의 화폐의 흐름에 어떤 문제가 있게 된다면은 역시 경제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경제 문제 발생의 원인은 시소성의 원칙을 우리가 앞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시소성 때문에 모든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고 경제 문제의 발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산 과정이라든가 분배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환 과정, 소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경제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그 경제 문제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민 경제 순환 과정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실물 부분에서의 순환이 얼마만큼 원활하냐 아니면 화폐적인 흐름이 얼마만큼 원활하냐 하는 문제하고도 연관시켜서 우리가 경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물 부분의 흐름이 원활하고 반대로 화폐적인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갈 때는 경제의 흐름이 원활하게 움직인다고 얘기하고 반대로 이런 흐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경제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것을 보다 더 쉽게 우리가 표시해 본다면 이런 얘기죠. 소득, 수요, 생산의 순환 관계를 얘기한다면은 가게에서 어떤 그 소득이 있게 된다면 그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수요, 상품을 소비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되고 소득의 크기에 의해서 상품의 소비 수요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에서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 수요의 어떤 크기가 결정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공급, 생산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생산자들은 기업들은 공급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공급을 갖다가 많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 저 가게로부터 노동력이라든가 자본을 더 많이 수요하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를 들어서 노동력을 더 많이 수요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갖다 지불하게 되고, 또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자본 소유자한테 이자나 이윤을 갖다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있는 가게는 그 소득이 변하게 된다는 얘기죠.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만약에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은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은 생산자들은 생산 활동을 줄이거나 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역시 소득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어떤 상호 어떠한 이러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 각 나라에서 또 정부에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가구당 얼마씩 재난지원금을 갖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어떠한 이 순환 과정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코로나19에서 경제 활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고, 따라서 생산 활동이 우리가 침체되면서, 또 노동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노동 소득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떨어지게 되죠. 소득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결국은 시장에서의 어떤 수요가 감소로 나타나고, 소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생산의 어떤 축소, 생산의 감소를 갖다 초래하게 되고, 생산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다시 노동자들 덜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든다든가 하는 식에서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수요가 또 감소하고, 이런 악순환이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부정적인 악순환을 우리가 끊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전소득이라고 해서 재난지원금을 소득을 갖다가 일정한 부분만큼 지원해 주게 되면은 각 가게에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비 활동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되면은 결국은 기업의 생산 긍정적인 생산 활동을 증가시키게 되고, 생산 활동을 증가시키게 되면 다시 고용을 증가해서 근로소득, 노동소득이 증가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관계를 갖다가 유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에 코로나19의 재난지원금은 이런 어떤 효과, 다시 말해서 가계에 대한 소득 지원함에 따라서 소비 수요를 증가시키고, 수요를 증가시켜서 기업의 생산 활동을 자극주고, 이것이 다시 소득의 증가를 초래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단순한 그림을 통해서 국민경제의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우리가 정부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본다고 하면은 이 표와 같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국민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간 부분, 가계와 기업과 정부 부분을 합해서 우리가 국민경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표시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가계하고 기업하고의 관계를 보면은, 가계는 어떻게 돼요? 기업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갖다가 수요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품을 구입한 그런 대금, 화폐적인 지출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한편에서는 우리가 가계는 노동과 토지, 자본 등 생산 요소를 갖다가 요소시장을 통해서 기업에 공급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기업은 그 생산 요소를 수요한 그 대가로서 이자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자, 지대를 갖다가 가계 부분에 우리가 화폐적인 지출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또 한편에서는 가계하고 정부하고 관계를 보면은, 가계는 정부가 생산한 공공재를 또는 사회 간접 자본을 갖다가 우리가 수요를 하죠.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는 공공재를 갖다 공급을 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그 공공재를 갖다가 가게에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가게는 정부의 세금, 화폐적인 형태로서 세금을 갖다가 지불하게 된다는 얘기죠. 기업은 어떻게 돼요? 정부가 생산한 어떤 공공재, 사회간접자본을 갖다가 수요를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세금을 갖다가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가계 기업과 민간 부분하고 정부 부분의 어떤 관계에서 본다면 한쪽, 다시 말해서 이 검은색 방향으로는 우리가 어떤 실물의 흐름이 있게 되고 그 반대 방향으로 붉은색 방향으로는 화폐적인 흐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것을 하나의 국민경제의 하나의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국제경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해외 부분, 외국과의 어떠한 경제 교류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국제경제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시 말해서 국민경제하고 외국하고의 어떤 수출 수입, 어떤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러한 흐름, 다시 말해서 국제경제에서의 국제경제에서의 외국으로부터의 상품을 수입하고 또 국민경제에 생산된 생산물을 해외 수출하는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흐름, 상호작용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자원 배분 문제를 갖다 한번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경제 문제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앞서 4강에서 소개드렸는데, 그렇다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어느 경제 체제든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즉, 한정된 자원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한정된 자원을 위해서 무엇을, 와세 관한 문제죠. 어떤 상품을 how much,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갖다 결정했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how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생산에 있어서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된다. 세 번째 문제는 생산한 상품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whom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경제 체제든지 간에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생산할 것인가, 생산한 상품은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소득 분배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죠.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즉 어떤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갖고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하고 우리가 옷을 생산한다고 두 가지만 생산한다고 하면 옷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인가,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엇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뒤에서 다룰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자동차에 대한 시장하고 옷에 대한 시장, 즉 자동차를 사람들이 더 많이 수요하고 기업들이 공급하는 그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에서의 가격하고 그 다음에 옷 시장에서 우리가 옷 시장에서 옷에 대한 가격, 이런 것에 의해서 이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우리가 해결될 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생산 요소의 결합에 관한 문제다는 얘기죠. 자동차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생산 요소인 노동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동화된 그 기계 장비를, 자본을 이용해서 자동화된 기계 장비를 더 많이 사용해서 자동차를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상대적으로 상품 단위당 상대적으로 노동 인건비가 비싸게 된다고 하면은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화된, 자본을 이용해서 자동화된 설비를 더 많이 사용하라고 노동을 갖다가 줄이는 식으로 생산 요소를 결합을 할 것이고, 그렇죠? 또 반대로 그 자원이 비싸고 자동화된 설비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막대한 자본이 든 데 비해서
노동력이 임금이 싸다 하면은 생산자들은 임금이 싼 노동력을 더 많이 사용해서 생산 활동을 할 거다는 얘기죠. 따라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생산 요소의 결합에 관한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하는 와세에 관한 문제는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생산된 생산 상품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소득 분배에 관한 문제는 포품은 이 생산물 시장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그 다음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 문제 소득 분배 문제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떠한 경제 체제든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경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세 가지 경제 문제다 얘기한다는 얘기죠. 시선 자원위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 생산 요소의 어떤 결합 방법 필수적인 방법 다시 말해서 생산의 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누구를 위한 생산할 것인가 포품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소득 분배 문제 누구를 위한 생산할 것인가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서 크게 뭐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겠죠. 전통적인 어떠한 과거의 왕권 체제, 절대 군주나 독재 체제에서는 절대 권력자, 왕이라든가 절대 권력자 또는 왕의 명령과 관습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문제를 갖다가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왕이라든가 절대 권력자의 명령과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중앙경제계획국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계획과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죠.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도 공산주의 국가인 중앙경제계획국에서 계획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노동력을 얼마만큼 투입해서 그리고 자본을 어떻게 결합을 해서 우리가 생산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질적 문제도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고요. 그 생산된 생산물을 어떻게 나눠질 것인가 하는 분배 문제도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러한 체제를 갖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라고 얘기한다. 거기에 비해서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한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또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생산물 시장에서 어떤 특정 물건이 더 많이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이 수요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자들은 더 많이 공급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반대로 만약에 어떤 특정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작다, 시장에서 수요가 작다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생산자들은 그 상품을 덜 생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시장의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질적인 문제는 생산 요소, 노동 시장의 수요 공급, 그 다음에 자본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어떻게 그 생산 요소를 결합해서 생산할까 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산된 물건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누구를 위한 생산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은 생산물 시장과 그 다음에 생선 요소 시장, 다시 말해서 이 두 시장에서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누구를 위한 생산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분배 문제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쉽게 예를 든다면은 자동차하고 아까 옷을 생산하는 생산물 시장을 생각한다면은 자동차 생산 부분에 활성화되고 또 자동차 부분에 임금 수준이 높은 데 비해서 옷을 만드는 시장에서의 근로자들은 만약에 낮은 임금에서 옷을 생산하게 된다면은
생산된 생산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분배 문제가 우리가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란 얘기죠. 그렇죠? 예. 자동차 수요가 많게 되고 높은 가격에 팔리게 된다고 하면은 생산 요소가 자동차 생산에 많은 노동력이 참여하게 되고 자본이 사용하게 되면은 그 자동차 부분에 그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는다든가 또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동차 생산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 소득이라든가 그런 것이 높아지겠고 자동차 부분의 임금에 높은 임금에서 자동차 부분에 종사하는 그 노동자들은 더 높은 소득을 부를 갖다 얻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옷을 생산하는 근로자들은 노동자들은 뭐 낮은 임금을 받게 됨에 따라서 생산된 생산물이 어떻게 배분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생산물 시장하고 생산 요소 시장의 상호작용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그 다섯 번째 주제는 시장과 가격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선 그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소개를 하죠. 뭐 시장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하면은 협의의 의미에서 어떤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같이 실제 상품이 우리가 거래되는 그러한 시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시장이죠. 그러나 경제 이론을 다룰 때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품이 거래되는 그러한 그 물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장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과 팔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존재하면은 이를 가리켜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를 시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광의적 의미에서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추상적인 그러한 시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서 소개하기도 하는데 경제론에서 말할 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소개한 대로 눈에 보이는 시장이 아니더라도 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과 팔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이를 시장이라고 부른다. 시장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를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협의의 의미에서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처럼 상품을 사고자 하고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체, 협의의 의미에서 시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광의적 의미에서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품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존재한다면 이를 가리켜 우리가 시장이라고 한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증권시장을 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그 증권 거래를 하는 개인을 한번 일반적인 거래자를 생각해 볼 수 보자는 얘기죠. 자, 오늘날 많은 그 증권 거래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그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실물인, 종이에다 인쇄된 어떠한 주식 실물을 갖다가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그것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행태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증권이라고 하는 것을 증권 예탁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증권을 사고 파는 실제 증서가 오고 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A 회사의 증권을 갖다가 그 주당 10,000원씩 해서 100주를 샀다 하면은 100주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갖다가 우리가 주식시장에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을 하면은 그러면은 증권을 구입한 사람은 그 자기 계좌에 증권 A라고 하는 회사의 증권이 100주가 얘가 매입이 됐다고 하는 수치상으로 우리가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떻게 실제적인 증서를 갖다가 가지고 거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장이 아니더라도 상품을 사려는 사람들과 팔려는 사람들 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이를 가르쳐 시장이라 한다면 좋은 예로서는 증권시장을 갖다 하나의 예로 들어볼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장과 관련돼서 또 하나 소개해야 될 그 개념이 뭐냐면 교환을 통한 이득이라는 얘기죠. 왜 사람들은 교환 활동을 하느냐? 여기서 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조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단지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만으로 두 사람 모두가 더 풍족한 소비 활동을 누릴 수 있게 될 때, 이때 교환의 이득이 발생한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 구성원 간에 어떠한 그 교환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교환 행위를 할 때는 상호 간에 어떻게 돼? 교환을 통해서 이득이 발생할 때 교환 행위를 한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그런 정상적인 경우에 있어서. 물론 일시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는 손해를 보고 교환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교환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교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때 그 교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호 간에 얻어지는 이득을 교환을 통한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교환 행위가 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교환을 통해서 상호 간에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 교환을 통해서 교환의 이득이 발생하게 된다. gains from exchange, 교환을 통해서 이득을 더 누리게 된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죠. 교환과 시장과 교환의 이득에 관해서는 우리 그 교재에서 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어떠한 가정의 예를 들고 있냐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로빈슨 크루스와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크루소라는 사람하고 프라이데이라는 두 사람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하기를 노동력만이 유일한 생산 자원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달 동안 각각 3시간의 노동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 1시간당의 생산량은 이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크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1시간에 딸기 한 것을 생산할 수 있고, 또 물고기는 1시간에 2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사람은 1시간에 딸기 3그릇을 생산할 수 있고 딸 수 있고, 물고기는 시간당 1마리를 갖다가 잡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딸기와 물고기를 생산하는데 각각 150시간씩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생산량의 크기를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 사람 크루소는 154 딸기 한 시간에 딸기 한 그릇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게 딸 수 있기 때문에 150시간을 투입하면은 150그릇을 딸 수 있고, 그다음에 크루소는 시간당 물고기 2마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150시간을 투입하면은 한 달에 300마리를 잡을 수 있다.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 사람 프라이데이는 그 앞에서 표에서 보인 것처럼 시간당 딸기를 3그릇 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딸기를 3그릇 딸 수 있기 때문에 150시간을 곱하기 되면 우리가 한 달에 450그릇을 갖다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프라이데이는 시간당 물고기를 한 마리씩 잡을 수 있기 때문에 150시간을 갖다 투입하게 되면은 150마리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크루소하고 프라이데이 둘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각자의 소비는, 즉 다시만 딸기하고 물고기의 소비는 이 표에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에 크루소는 딸기 150그릇을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고, 물고기를 300마리 잡아서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프라이데이는 한 달에 딸기를 450그릇을 생산할 수 있고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고 물고기를 갖다가 150마리를 잡아서 소비할 수 있다. 그런데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생산과 소비를 하는데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 자기가 1시간당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특화를 해서 생산해 갖고 교환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겠냐 이게죠.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겠냐. 무슨 말씀이냐,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첫 번째 사람 크루소로 한 사람한테 이 사람은 한 시간 노동을 투입해서 딸기를 한 그릇, 그다음 물고기를 2마리 잡을 수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고기를 갖다가 더 잘 잡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딸기 생산을 하나도 하지 않고 딸기 생산은 하나도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노동 300시간을 갖다가 딸기 생산 하나도 투입하지 않아서 딸기 생산이 0이 되고 만약에 그 물고기만 잡는데 300시간을 갖다가 모두 우리가 사용한다면은 한 달 동안에 크루소는 물고기 갖다 600마리를 갖다 잡을 수 있을 거다. 600마리 있죠. 시간당 2마리니까 노동 사용할 수 있는 300시간을 우리가 곱하게 되면은 600마리를 잡을 수 있다. 자, 근데 두 번째 사람 프라이데이는 1시간당 딸기를 3그릇 딸 수 있고 물고기를 갖다가 시간당 1마리를 잡을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딸기 따는 게 더 익숙하고 물고기 따는 게 덜 익숙하다 한다고 하면은 두 번째 사람 프라이데이는 노동을 갖다가 사용하는데 물고기 잡는 데는 전혀 노동을 투입을 하지 않고 이것이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300시간을 갖다가 모두 딸기 따는데 우리가 투입한다면은 시간당 3그릇이니까 300시간을 곱하게 되면은 한 달에 900그릇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러한 상태에서 자기가 더 잘 생산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노동을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해갖고 프라이데이 크루소는 물고기를 한 달에 600마리, 그 다음에 프라이데이는 딸기를 900그릇을 갖다가 생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교환을 하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교환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이 물고기하고 딸기를 갖다가 1대1로 교환하게 된다면은 아까 600마리를 갖다 잡을 수 있다고 했죠? 0이었었죠? 그러면 600마리, 다시 말해서 물고기 200마리와 딸기 200마리를 갖다가 딸기 200그릇 서로 교환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600마리 잡았던 것 중에 물고기 중에서 프라이데이로부터 아까 그 프라이데이는 물고기 하나도 안 잡고 딸기만 생산하면 900그릇이 되니까는 이것을 갖다 1대1로 우리가 교환한다고 한다면은 크루소는 물고기 200마리를 갖다가 딸기 200그릇으로 바꾸게 되면은 첫 번째 크루소는 어떻게 돼요? 딸기 200그릇에 물고기 400마리를 한 달에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사람 프라이데이는 어떻게 돼요? 딸기만 생산하게 되면 900그릇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00그릇을 갖다가 물고기, 크루소가 갖고 있는 물고기 200마리하고 바꾼다면 이와 같은 식으로 한 달에 700그릇에다가 딸기 700그릇에서 물고기 200마리를 갖다가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교환을 통해서 두 사람이 보다 딸기와 물고기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 즉 다시 교환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가져오는데 교환하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산 크루소는 한 달에 150그릇, 300마리, 450그릇, 150마리였었는데 딸기 교환을 통해서 각각 200그릇, 200마리를 갖다 소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는 크루소는 400마리 있죠. 300마리, 400마리. 그 다음에
프라이데이는 딸기를 갖다가 450에서 700그릇 해서 더 많이 딸기와 물고기를 모두 더 많이 우리가 소비할 교환을 통해서 소비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왜 사람들은 교환 활동을 하느냐 하면은 뭐 단순한 가상적인 그런 수치지만은 교환을 할 때와 안 할 때와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가 교환을 통해서 상호 더 많은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특화시켜서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해갖고 그것을 갖다가 서로 교환하게 된다면은 상호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교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왜 이렇게 좀 그 시간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냐면은 자, 경제 활동 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경제 상호작용이나 경제 활동을 할 때는 상호 간의 어떤 교환 활동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경제 문제들이 우리가 작용하고 상호작용하고 많은 경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왜 이루어지는가를 갖다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단순한 가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상적인 그런 수치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 수치에서 설명을 해서 소개된 바와 마찬가지로 교환하지 않고 각자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상호 교환하게 된다면은 상호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교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은 우리가 시장경제, 통제경제, 혼합경제에 관한 개념을 조금 더 좀 점검해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시장경제 마켓 에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서 소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경제 체제를 시장경제 체제라고 한다. 시장이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경제 체제를 시장경제 체제. 즉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된다. 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상품들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때 모든 상품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경제에서는 재산권의 확립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사유재산, 개인의 재산권을 갖다 보장해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장경제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교역의 보장, 다시 말해서 앞에서 교환 과정을 설명했는데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제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서 교환을 통해서 상호 교환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은 교환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시장이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데 그 특징들은 이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다. 모든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고 사유재산, 다시 말해서 재산권을 인정해주고 있고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고 있고 자유로운 교역의 보장, 교환의 어떤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런 특징을 소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통제경제, 커맨드 이코노미에서 경제가 주로 정부의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체제를 통제경제라고 하고 극단적으로 우리가 통제되는 경제체제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를 갖다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우리가 국가가 중앙경제기획국에 의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하는 그런 체제를 갖다가 통제경제체제라고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우리가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다음에 혼합경제, 미스드 이코노미라는 것은 시장과 정부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체제를 우리가 혼합경제체제라고 얘기한다. 다시 말해서 시장경제와 더불어서 정부가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동시에 함께하는 그런 경제체제를 혼합경제체제라고 얘기한다. 근데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순수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고도 볼 수 없고요. 정부가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피면서 뭐 분배 문제를 갖다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든가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갖다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가 민간 경제에 이런저런 어떠한 그 통제를 갖다가 직간접적으로 하게 되는데 오늘날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혼합 경제 체제, 즉 다시 말해서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되 정부가 중요한 어떤 그 역할들을 동시에 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혼합 경제 체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통제 경제 대표적인 그 국가로는 뭐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북한 같은 경우죠. 국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어떤 국가가 모든 계획에 의해서 통제하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 하에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날은 뭐 북한 체제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뭐 북한 체제가 뭐 공산주의가 아니라 뭐 왕조 체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비판하지만은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시장 경제에 대비해서 사회주의 북한은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통제 경제 또는 공산주의 어떤 체제의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통제 경제 체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시장 경제의 어떤 기능이 우리가 접목됨으로써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상당한 정도 지금 변화되고 있는 그런 경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의 어떤 경제 체제는 혼합 경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체제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좀 부연 설명한다고 하면은 경제 체제 분류는 크게 이런 식으로 표에서 보이는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생산의 소유 형태하고 자원의 배분 형태를 중심으로 우리가 나눠본다면 생산의 소유 형태가 사유제냐 아니면 국가 소유제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원의 배분 방법이 시장을 통해서 자원이 배분되느냐 계획과 명령에 국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경제 체제를 다음과 같이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말해서 생산 소유 형태에서 사유제면서 자원의 배분 방법이 배분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체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생산의 소유 형태가 모두 국가 소유로 되어 있고 자원의 배분 방법이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사회 체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순수한 의미의 어떤 사회주의 체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오늘날에서는 또 혼합된 형태로서의 어떤 체제도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생산의 소유 형태가 사유제를 갖다가 기본으로 하고 기본으로 하면서 자원의 배분에 계획과 명령이 어느 정도 우리가 포함된 경우 이것을 자본주의 계획 경제 체제라고 이렇게 부르자. 또 한편에 있어서는 생산의 소유 형태는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데 국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자원의 배분 방법에서 상당히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자원 배분의 어떤 특성들을 많이 갖고 있다면은 그런 체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다 이렇게 구분을 하자는 것이죠. 따라서 경제 체제는 이와 같이 생산의 소유 형태, 그 다음에 자원의 배분 방법에 따라서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체제를 구분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하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은 자본주의 자유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개별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지표로 해서 시장에서 만나 자유롭게 생산, 교환, 소비 활동하는 그런 체제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다.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시장 경제 활동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 강조해서 이러한 그 자본주의를 갖다 자유시장 경제라고 프리마켓 에코노미라고 부른다. 거기에 비해서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다시 정리하면 사회주의 경제라는 것은 생산수단의 국유화, 그렇죠? 국가가 생산수단을 모두 국유화하고 있고요. 국가의 경제 계획이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 특징이다. 즉 생산수단을 국가가 갖고 있고 중앙정부가 경제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원을 배분하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갖고 있는 체제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다. 그렇죠? 따라서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하고, 그 다음에 생산, 분배, 소비가 국가의 중앙경제기획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체제를 갖다가 사회주의 경제체제, 뭐 또는 공산주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초적인 경제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격기구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프라이스 메커니즘, 가격기구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경제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구와 같은 것을 뜻한다는 말에서 우리가 가격기구라는 어떤 그 개념을 소개해드릴 수 있죠. 가격이 경제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어떤 기구와 같다는 그런 뜻에서 가격기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그 가격기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기구에서 마켓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그 대신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시장에서 가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가격기구를 갖다가 프라이스 메커니즘을 갖다가 시장기구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통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격기구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시장 경제가 갖는 그런 그 효율성의 원천이 뭐냐? 다시 말해서 시장 경제에서 효율성의 원천은 뭐냐 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자원 배분 과정에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가격기구에서 앞에 소개했던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를 갖다가 해결해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바로 가격이 하는데, 이 가격을 통해서 시장의 어떠한 시장 경제의 어떤 효율성을 갖다가 이루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시장 경제의 효율성의 원천은 바로 가격 기구에 있다 하면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갖다가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시장 경제가 갖는 효율성은 어디서 오느냐 했을 때는 우리가 가격 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격 기구, 가격 메커니즘. 그러면서 우리가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그 가격 기구의 역할을 갖다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인비저블 핸드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설명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지만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갖고 우리가 사람들은 개인 사회 구성원들은 뭐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지만은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공공의 이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역할 기능을 해주는 것이 바로 가격 기구, 가격을 통한 어떠한 그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격 기구를 갖다가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작용을 하는가, 즉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격의 어떤 그 주요 역할을 갖다가 그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격의 주요 뭐 기능이라고 할까, 그 역할을 갖다가 크게 우리 교재에서는 신호 전달,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인 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격의 신호 전달, 시그널 전달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가격이 높고 낮으면 소비자가 그 상품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또는 생산자가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가격이 비싸냐 싸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그 상품을 비싸면은 덜 소비할 거나 소비하지 않거나, 또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상품이 가격이 싸다고 하면은, 낮다고 한다면은 그 상품 소비를 갖다가 더 많이 할 거다는 얘기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생산자는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높게, 기대보다 높게 가격이 형성된다면 생산자들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높게 팔리게 되면은 이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할 거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만약에 생산자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시장에서 낮은 가격에서 거래된다고 하면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생산을 갖다가 덜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는 그 형성된 가격이 비용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가격이 형성된다고 하면 생산자들은 생산을 하지 않을 거다는 얘기죠. 따라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뒤에서 뭐 수요 공급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되는 어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나 생산자의 경제 활동의 지표가 된다. 경제 활동의 지표가 된다. 다시 말해서 신호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가격이. 그죠? 신호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 활동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하나의 뭐 경제적인, 합리적인 경제 선택에 어떤 중요한 정보를 갖다 제공한다. 그렇죠? 시장에 형성된 어떤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에 따라서 수요자나 소비자나 또는 생산자들이 그 가격에 따라서 어떤 선택 행위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비자와 생산자들한테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또 가격은 이 신호 전달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유인을 제공한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더 많이 생산할 유인을 제공한다. 만약에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되는 가격이 높은 가격에서 우리가 거래된다, 또는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이윤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그 유인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또 다른 편에서는 만약에 어떤 직종에서의 임금이 다른 직종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임금이 높기 때문에 그 직종으로서의 어떤 그 일을 하려고 노동시장의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뛰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어떤 신호 전달 어떤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인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신호 전달 효과는 가격의 신호 전달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원 배분하고도, 그렇죠? 자원 뒤에서 또 뭐 설명하지만 자원 배분의 어떤 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는 소개하지 않지만 다른 그 교재에서 간혹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그 가격이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하느냐 했을 때, 가격이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하느냐 했을 때, 세 번째로 어떤 역할을 하냐 할 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게, 세 번째로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자율적인 배급 기능이다. 그죠? 자율적인 글쎄 뭐 이게 쓰는 게 좀 그렇게 한데요. 그 말로 할까요? 자율적인, 좀 익숙하지 않네요. 그냥 말로 하죠. 자율적인 배급 기능을 한다는 얘기는, 레이셔닝 펑션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시장에서 가격,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부족한 상품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자율적으로 배급을 하냐 하는 것이 가격이 그러한 기능도 한다는 얘기죠. 자율적인 배급 기능을 한다. 자율적인 배급. 조금 쓰는 게 아직 그러네요. 보급, 배급 기능을 한다. 자, 가격이 갖는 기능에는 우리가 뭐 세 번째로 할까요? 예. 세 번째로 한다면 가격의 역할 기능에는 신호 전달의 역할, 유인의 제공의 어떤 그 기능과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자율적인 배급 기능을 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부족한 상품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배급하냐 했을 때 가격이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만약에 어떤 시장에 수박이 10통이 있고 그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100사람이 있다 한다면은 이 100사람한테 10통의 수박을 갖다가 어떻게 나눠주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나눠주는 것이 가장 우리가 그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상품을 나눠주는 것이냐를 갖다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100사람이 그 수박을 사고 싶어 하는데 시장에 10통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수박의 가격을 갖다가 그 생산자가 판매자가 과일가게 그 주인이 마음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그 10통의 수박을 갖다가 어떻게 판매하는 것이 나눠주는 것이 가장 그 바람직한 또는 합리적인 그러한 어떤 그 배급 방법이 될까요? 가장 높은 가격을 갖다가 제시하는 사람한테 그 상품을 그 부족한 상품을 수박을 갖다가 그 판매하는 또 배급하는 그런 방법이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배급 방법이 되겠죠. 만약에 수박 한 통에 어떠한 사람이 그 5만 원을 주고 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 100사람 중에 2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5만 원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한테 2통을 팔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5만 원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4만 원 주고면 사겠다고 한 사람이 3사람이라 한다면은 그 3사람 4만 원, 그 다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4만 원 받고 3통을 팔고, 또 4만 원도 비싸갖고 3만 원 정도면 사겠다는 사람이 3사람이라면 또 3통을 팔고, 그래서 8통을 팔고, 나머지 2통은 만 원이라면 사겠다는 사람, 나머지는 뭐 만 원도 비싸다고 해서 안 사는데, 그래도 만 원이라면 사겠다는 사람이 2사람이 한다면 만 원을 주고 나머지 2통을 판다고 한다면 그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그 부족한 상품을 우리가 판다고 하면 가격은 이런 자율적인 배급 기능을 하지 않느냐. 따라서 가격이 갖는 기능 역할은 우리가 신호 전달 효과, 다시 말해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생산활동, 소비활동을 우리가 활동의 하나의 지표로서의 그런 역할, 기능을 하게 되고요. 또 유인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 기능을 하게 되고, 또는 부족한 상품에 대한 자율적인 배급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가격이 갖는 역할, 기능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의를 한다면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의 힘에 내맡기는데, 이는 전적으로 시장기구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뜻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자원의 배분, 분배, 경제 안정 및 성장이라고 하는 과제를 시장의 힘에 의해서 해결한다고 해서 이 시장의 힘을 우리가 시장 기능이라고 하고, 이러한 어떤 체제를 갖는 그러한 체제를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본주의 체제 하는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의 힘에 내맡기게 되고, 이는 전적으로 시장기구에 의해서 시장기구, 마켓 메커니즘을 가격기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그랬죠. 시장기구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자원 배분 문제, 분배 문제, 경제 안정 및 성장이라고 하는 과제를 시장의 힘에 의해서 푼다고 할 때 이 시장의 힘을 시장 기능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지금 여기 소개된 이러한 문제들이 시장의 기구를 통해서, 시장 기능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고, 이러한 체제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격의 기능에서, 아까 앞에서 우리 교재에서는 우리가 뭐 신호 전달기구 유인 제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율적인 배급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뭐 다시 반복되지만은 뭐 가격의 기능이 있을 때는 배급 기능, 레이셔닝 펑션, 뭐 자원 배분 기능, 얼로케이션 펑션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자원 배분 기능이라고 얼로케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한 신호 전달의 역할 기능하고도 같은 비슷한 그런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원의 배분 가격이 자원 배분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신호 전달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만약에 우리가 자원 배분에서 우리가 가격이 어떤 상품이 높은 가격에 팔리고 그 상품에서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고요. 또 다른 상품은 낮은 가격에 팔리면서 이윤이 작게 나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흘러가겠느냐 얘기죠. 만약에 A 시장, B 시장에 있을 때 A 시장에서는 많은 높은 가격에서 많은 이윤이 나는 그런 시장이고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상품은 가격이 낮으면서 또 B 상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생산자는 많은 이윤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산 요소가 어떻게 움직이겠냐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윤이 작게 나는 B를 생산하는데 투입됐던 노동과 자본이 어떻게 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윤이 많이 나는 쪽으로 노동과 자본이 생산 요소가 이동이 될 거다는 얘기죠. 따라서 가격은 그러한 자원 배분의 기능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과 관련돼서 시장기구와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이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원 배분 방식은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에 의존한다. 자,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이다. Parametric Function of Price라고 하는 것은 Parametric Function of Price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그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우리가 공급량을 동시에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만약에 수요량과 공급량의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 그 불일치를 갖다가 누가 일치시켜 주느냐 얘기죠. 다시 말해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 가격은 우리가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 가격이 바로 그 수요 공급의 그 불일치를 갖다가 조정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가격이 한다. 이것을 갖다가 가격의 매개변수적인 기능이라고 얘기한다. 뒤에 수요 공급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그 시장에서 어떠한 특정한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갖다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량은 많은 대비해서 수요량이 작다. 따라서 초과 공급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그것을 누가 조정해 주냐면은 가격이 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갖다가 조정해 준다.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게 되면은 시장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 가격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품의 소비 수요량을 증가시키려고 할 거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어떤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면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갖다 균형으로 우리가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이라고 하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 가격이 매개변수적 기능을 함에 따라서 자원이 이상적으로 배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수요 공급 이론과 관련돼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격에 관한 얘기를 앞에 쭉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가격 프라이즈하고 밸류하고 같은 건가요? 프라이즈하고 가격하고 가치하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가격하고 가치는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그 가격이라고 프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또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한 단위에 대한 화폐적인 어떤 크기를 갖다가 가격이라고 얘기한다. 만약에 어떠한 상품을 1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다고 한다면은 상품 한 단위에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 화폐적인 지불의 크기를 갖다가 10만 원이라고 하는 화폐적인 단위로서 우리가 표시한 것으로 이것을 갖다가 상품 한 단위의 화폐적인 크기 그것을 갖다가 단위를 갖다가 가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가격과 비슷하면서 엄격한 의미에서 다른 게 바로 가치죠. 가격하고 가치하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다르게 사용된다. 자, 10만 원짜리 어떠한 물건이 그 가치가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가치, 어떤 상품이 A라고 하는 상품이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 어떤 그 옷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럼 10만 원을 주고 그 옷을 갖다가 사고자 하는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왜 1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가격을 주고 옷을 갖다가 구입을 할까요? 옷 한 벌에 10만 원이다 하는 것은 옷 한 벌에 한 단위에 10만 원이라고 화폐적인 어떤 크기를 갖다가 단위를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하는 화폐적인 크기를 갖다 표시하는데 그 10만 원짜리 옷의 가치는 화폐 단위로 꼭 10만 원의 가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10만 원 주고 옷을 살 때에는 10만 원보다 더 큰 나한테 더 많은 만족감을 10만 원 이상의 그 화폐적인 크기로 따졌을 때 10만 원 이상의 어떤 만족감을 준다고 판단했을 때 그런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은 그 상품을 10만 원을 주고 살 거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 옷이 내가 보기에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치가 없고 한 5만 원 정도 가치밖에 안 나는데 그 상인이 파는 사람이 10만 원 달라고 한다면은 뭐 사지 않을 거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상품의 가치하고 가격은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는 한번 예를 들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두 사람이 여행 중에 길을 잃어서 수일간 헤매고 있으며 언제 구조될지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때 한 사람은 3천만 원 하는 2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는데 물이 없어 물을 먹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이 목이 마른 그런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1,000원짜리 생수 2병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3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가진 사람이 1,000원짜리 물 한 병하고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물론 가상적인 그런 얘기지만은 사막을 여행하는데 한 사람은 3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있는데 물이 다 떨어졌다. 다른 사람은 생수 2병을 갖고 있어서 뭐 그 2병 갖고 며칠을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생수 2병을 갖고 있다. 근데 나는 오늘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3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 물 한 병하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안 바꾸고 하루 지나면 목이 다 갖고 죽는데요? 그러한 경우를 한다면 1,000원짜리 생수 한 병이 3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갖게 되고 이것을 갖다가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가치하고 가격하고 혼돈하지 말라.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상품을 거래할 때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가격을 갖다가 지불해서 교환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격과 가치가 엄격한 의미에서는 다른 그런 의미지만은 일반적으로 상품을 사고 팔고 할 때 교환 행위를 할 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사람들이 화폐적인 지출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냥 경제 이론에서는 경제 이론을 얘기할 때는 그냥 많은 경우에 가치하고 가격을 특별한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는 우리가 가격과 가치를 보통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화폐적인 어떤 가격을 지불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가격과 가치를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이게 엄격하게 구별할 때는 또 구별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치와 연관돼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진정한 참된 가치하고 그다음에 가격, 화폐적인 크기하고 혼돈하고 사는 경우가 많죠. 진정한 참된 가치는 사랑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좋은 인간관계라든가 선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어떠한 진정한 참된 가치로 우리가 평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진정한 참된 가치가 모두 가격, 다시 말해서 화폐적인 크기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건강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화폐적인 크기가 가격하고 돈하고 그 다음에 진정한 참된 가치하고 혼돈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우리는 화폐적인 크기, 돈, 가격하고 돈하고 그 다음에 진정한 가치, 건강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좋은 인간관계라든가 선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혼돈해서는 안 되겠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될지를 갖다가 구별하지 않고 혼돈하고 있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돈벌이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어떤 그 삶의 자세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 이론을 배운다 하더라도 이 가격, 돈으로 표시되는 화폐적 크기로 표시되는 돈하고 또 참된 의미의 가치하고는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할 때는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일반적으로 경제 이론을 얘기하고 우리가 논의할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화폐적인 지출을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가격 가치를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엄격한 의미에서 가격과 가치는 또 구별할 때는 구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룰 개념은 마지막으로 제5강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개념은 이 돈, 화폐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죠. 이 화폐에 관한 기능이라든가 화폐에 관한 것은 뒤에 한참 뒤에서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우리가 경제 활동과 관련된 교환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할 때 그 실물 거래의 이면은 항상 화폐적인 지출, 돈이 따르기 때문에 돈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여러 가지 다음에 논의되는 그러한 경제 이론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시간에는 화폐의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하고 나중에 뒤에서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화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 이론에서 돈, 화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어떻게 개념 규정을 하냐면은 화폐의 특정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이 일반적인 지불 수단으로 통용되기만 하면 곧 화폐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고대에서는 우리가 교환 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물물 교환 형태가 이뤘었죠. 그렇죠? 물건과 물건에서 쌀하고 예를 들어서 가축하고 바꾼다든가 쌀하고 고기하고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산한 물건하고 물건과 물건하고 어떤 교환 활동을 했는데 물물 교환했는데 교환이 빈번해지다 보니까는 실물을 갖고 교환 활동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교환의 어떤 수단으로서 그렇죠? 매개적인 수단으로서 어떤 그 무엇을 갖다가 이제 고안하게 됐죠. 그것이 옛날에는 무슨 조개 껍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돌 같은 귀중한 돌이라든가 그런 것이 됐고 그것이 점차 이제 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우리가 금이라든가 금화라든가 음화로 또는 주화 이런 식으로 이제 동전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가 그다음에 지폐로
그 다음에 이것이 더 발전해갖고 오늘 요즘에는 뭐 신용화폐라 해서 어떤 신용카드를 갖고 우리가 어떤 지불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요. 뭐 요즘에 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서 뭐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화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이 일반적인 지불의 수단으로 통용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화폐 기능을 한다, 화폐다 이렇게 큰 틀로 봤을 때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죠. 그러면 화폐가 갖는 주요 기능은 뭐냐 이럴 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는 아주 주요 기능만 간단하게 소개하기로 했죠. 화폐의 주요 기능은 일반적인 교환의 매개 수단 기능을 한다. 물건을 사고 팔 때, 거래할 때, 교환할 때 화폐가 그러한 매개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그 다음에 가치 척도의 기능을 갖는다. 그죠? 어떤 10만 원이라고 하는 화폐적인 어떤 화폐 돈을 갖다 지불한다고는 1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해서 그러한 화폐적인 어떤 그 지불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또는 화폐라고 하는 것은 회계의 단위, 유니트 오브 어카운트에서 만 원이다,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하는 것은 바로 그 회계의 단위로서 화폐가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화폐의 또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장래 지불의 표준이다. 상품을 외상으로 사거나 돈을 빌리는 경우 바로 그것이 그 장래 지불의 표준으로서 화폐가 그런 기능을 갖는다. 그 다음에 가치 저장의 수단, 그렇죠? 화폐를 우리가 보유한다, 갖고 있다는 것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그런 기능이 화폐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5강에서 그 중요한 제1장의 중요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중구 박사하고 이창용 박사가 쓴 경제학 들어가기 제1장의 그 내용을 지난 4강하고 5강을 통해서 1장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경제학 들어가기 제2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